안녕하세요. 컴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6년 2월 11일 오전 11시 47분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8,730달러고요. 네. 지난주에 6만 달러 부근까지 선물 차트로는 6만 달러 깨졌었죠. 네. 5만 9천 달러 레벨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봉 마감으로는 200주 EMA는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종의 리퀴디티 수입이 있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 지금 이번 주에는 그 긴 꼬리로 지켜낸 200주 EMA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종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을 제가 봤을 때 68,390달러, 68,400달러라고 할게요. 68,400달러 위에서 하느냐 아래에서 하느냐도 제법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아래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여기 또 저점 테스트하러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6만 달러가 아니라 그 아래 보면 이제 58K에 200주 MA가 위치해 있고, 또 그 아래에 보면 5만 1,000달러에 365주 EMA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하단까지 깨질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8만 달러가 깨지면서 제가 함정이라고 보고 있던, 이때하고 너무 똑같은 프랙탈이라고 보고 있던 관점이 지금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이제 한번 크게 멈추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구간까지 52K 구간까지도 이제 열어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때하고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뭐 자기 충족적 애언처럼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도 여기에선 좀 반등이 제법 세게 뭐 한 달 이상 지속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이때와 같은 반등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긴 꼬리 말아올린 형태도 그렇고 이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더라고요. 차트 캔들의 형태만 보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때도 지금 하락 레벨에 38.2%까지는 되돌리고 추가 저점이 나왔는데 지금 아직 전체 하락분의 38.2%를 살짝 닿지 못하고 지금 어쨌든 아래에서 지금 200주 EMA에 대한 테스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도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어쨌든 지금 ABCD 패턴으로 정확히 피보나치 값을 완성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1대 레벨을 사실상 지켜내고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되돌림 레벨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 하락분의 38.2%, 전체 하락분의 61.8%라는 상당히 교과서적인 되돌림 레벨을 가지고 있는 하락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반등의 최대치는 여기 79,000달러, 그 다음에 61.8%가 위치해 있는 95,000달러 레벨이고, 이평선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이 38.2% 레벨에는 지금 120주 EMA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어지는 넥라인이죠. 넥라인. 여기에서 이어지는 넥라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61.8% 95,000달러는 직전 박스권의 상단이죠. 직전 박스권 레벨의 상단. 그러면 반등의 최대치를 직전 박스권, 뭐 2달, 석 달 가까이 옆으로 뺐었던 직전 박스권의 하단, 그 다음에 만약에 박스권의 하단을 뚫게 되면 직전 박스권의 상단,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고, 패턴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평선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 두 레벨이 되게 유력하거든요. 즉 8만 달러하고 9만 5천 달러,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에 지금 CME 갭이 위치해 있는 8만 4천에서 8만 5천까지 이렇게 이제 두 군데 CME 갭까지 합쳐보면 세 군데의 되돌림 레벨을 우리가 충분히 계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현금화 전략을 가져가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현금화 전략을, 물론 나는 평단이 이쁘게 매수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3년 4년 만에 뭐 좋은 기회를 잡으신 거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좀 어중간한 애매한 평단에 걸쳐져 있다 하시는 분은 애매한 평단의 상위 레벨은 좀 덜어내셔야죠. 예를 들어 내가 85K에서 75K 레벨에서 매수가 됐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80에서 85K 레벨에서 매수된 물량은 반등이 나왔을 때 덜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5K에서 80K 레벨에서 매수된 물량만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 나머지 덜어낸 현금은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혹은 쌍저점의 형태가 나왔을 때 평단을 좀 대폭 낮출 수 있는 형태로서 운용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대로 그냥 V자 반등한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50%의 물량만 가지고 정기 홀딩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죠. 현금 나머지 있는 거 이제 주요 레벨을 돌파했을 때 불타기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자산군으로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셨죠? 반등 레벨을 어디로 지금 가져가야 될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제가 조금 당부하고 싶은 건 암호화폐 포지션은 좀 줄여가시라. 네. 특히 암호화폐 직접 투자 포지션은 줄여가시고 네. 투자를 하시더라도 간접 투자의 형태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뭐 상승률 관점에서도 그렇고 차라리 간접 투자 상품이 훨 낫다라는 거죠. 네. 비트코인보다는 스트래티지가 훨 낫고 네. 이더리움보다는 차라리 BMNR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상승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다음 두 번째는 네. 과세 문제입니다. 네. 과세 문제.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내년에는 아마도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세금을 내야 될 것 같고 대신 그런 건 있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이번에 빗썸 사고가 조금 결정적이었는데 그냥 완전히 이 시장이 얼마나 엉터리고 네. 뭐 게스캠 뭐 폰지 사기 시장인가 그냥 증명을 해버렸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냥 우리는 이 생태계 속에 있으니까 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못 보거든요. 네.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제3자의 시선으로 이번 사건을 한번 봐봅시다. 네. 그냥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만약에 국내 금융권 또는 증권사가 네. 1일 기준 60조짜리 금융사고를 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냈다. 이 금융사나 증권사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빠르게 뭐 금액 회수하긴 했지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됐다. 네. 바로 금감원부터 해가지고 네. 그냥 문 닫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맞잖아요. 네. 뭐 회수를 했든 안 했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뭐 직원의 부주의든 아니면 시스템적인 에러이든 네. 60조짜리 당일 기준 그것도 누적도 아니고 당일 기준 60조짜리 금융사고를 낸 금융사나 아니면 증권사가 살아있겠냐고요. 바로 그냥 네. 지금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은 코인충이 아니라 일반인의 시선에서 아니면 이 시장을 관리 감독하고 규제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에 네.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네. 그냥 이건 좆됐습니다. 좆됐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날 가격 하락으로 개차반이 됐는데 그 상황에 빗썸이 이 사고를 친 건 그냥 아주 결정타를 매겨버렸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제 올해 코스닥, 코스피 워낙 장이 좋고 워낙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만 암호화폐 가격 회복하면 업비트 빗썸에서 불장이 나오겠구나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시나리오도 이제 좀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큽니다. 네. 그나마 이제 뭐 미국 쪽 조금 힘들고 네. 뭐 대외적인 여건 좀 힘들더라도 이미 우리는 이제 과거 사이클에서 국내 시장이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을 이끌어가는 케이스를 봤고 해외 거래소 이용 금지, 앱 사용 금지라는 상황까지 감안하게 되면 충분히 네. 가능한 시나리오였거든요. 네. 실제 뭐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가두리 났을 때 하루 만에 아니 하루만도 아니죠. 반나절 만에 1000%가 올라가는 코인 보셨잖아요. 네. GK 싱크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건만 만들어지면 업비트 빗썸에서 단 반나절 만에 뭐 10배 올라가는 코인들 5배 올라가는 코인들 수두하게 만들 수 있는 저력이나 저변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빗썸 사고 치는 바람에 이제 그것도 말짱 도루묵 헛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날 이후로 이제 저번 주 주말 이번 주 이제 설 연휴까지 봐야겠지만 국내 시장도 이제 솔직히 이제 감독기관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을 건데 네. 그런 약간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확 줄여버렸어요. 네. 그리고 단적으로 뻔히 이제 그 빗썸이라는 대형 거래소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 어떤 네, 바보 멍청이가 네. 우리는 그냥 희망으로 돌리겠지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극 튀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나름 장점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을 뻔히 터지는 걸 온갖 지상파부터 해가지고 지금 대형 유튜브에서 싹 다 다룬 상황에서 그 누가 네, 짐 싸들고 코인판으로 들어오겠냐고요. 네. 이미 그걸 봐버렸어요. 네. 눈앞에서 봐버렸다고요. 네. 언제든지 내 계좌가 동결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고요. 네. 그럼 내가 큰손이에요. 네. 1000억 단위를 굴리는 큰손인데 업비트 빗썸에 1000억 넣겠습니까? 내 계좌가 동결될 수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대형 인출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인출 요구를 거래소가 바로바로 다 처리해 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 믿음 자체도 이제 싹 사라져 버린 거거든요. 네. 페이퍼 비트코인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가격 하락 처음 맞은 상황에서 빗썸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대형 사고 쳐버려가지고 그냥 좆된 거 맞아요. 네, 좆됐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하시는 분들 그냥 네.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쉬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객관화 시켜보자고요. 네. 메타인지 하고 한번 봐보자고요. 네. 메타인지 한 다음에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솔직히 빗썸 당장 폐쇄돼야 되는데 법적인 요건이 없으니까 네. 아마 금융권은 은행이 언제 이제 더 이상 은행 업무를 할 수 없고 증권사가 언제 증권 업무를 할 수 없는가, 네. 강제 폐쇄 조치를 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뭐 기준이나 법적 뭐 근거가 있을 건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런 거조차 없으니까 빗썸은 쉽게 말하면 계속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찌 생각해 보면 네. 돗대기 시장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에어드랍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 현금하고 버팅기는 이유가 네. 그 이유거든요. 네. 절대 금융권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크립토 자산은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뭐 보호받는 자산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 규정도 미미하다고요. 네. 그래서 뭐 살아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뭐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네. 망해버렸고 냉정히 보면 진짜 지금 냉정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코인 투자하고 있으니까 희망회로 굴리는 게 아니라 네. 미국 쪽도 그렇고 네. 우리가 QE라는 부분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네. QE 저도 그랬고 네. QT가 종료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를 이겨야 되고 네. 분명히 돈을 풀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새로 임명 예정된 연준 의장의 과거 발언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몇 가지 흘러나오고 있는 정보를 봤을 때 그거잖아요. 결국엔 QE보다는 그냥 금리 인하 쪽으로 대차 대조표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어떤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시장 개입을 하기보다는 그냥 연준은 과거 본연의 자리 결국 연준의 위상이 커지기 시작했던 게 실은 뭐 그린스펀 그때부터 조금 커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올라가자면 뭐 폴 보커 정도인데 폴 보커 시대는 우리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니까 그린스펀 정도인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우리는 그냥 본연의 모습 물가 관리하고 그 핸들러를 재무부한테 돌려주자. 결국 베센트 입장에서 가장 관리하기 쉬운 통제하기 쉬운 혹은 소통하기 쉬운 대상이 그냥 뽑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대차 대조표 상황이나 아니면 미 재무부 TG의 잔고 상황을 봤을 때도 아마도 이제 선거 일정과 맞춰가지고 자금을 이제 풀 계획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선거 전 6개월 또는 선거 전 한 분기 전 뭐 요 정도가 가능하니까 당분간은 또 이제 뭐 외부적인 자금 수요를 기대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이제 일본 쪽에서 이번에 아베노믹스를 신봉하는 자민당 그대로 이제 안정적인 의석 확보하면서 그쪽에선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지금 돈을 풀자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쪽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중국도 이제 돈을 풀자라는 정책이죠. 근데 뭐 새로운 연준 의장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사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또 쉽지 않은 입장인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빗썸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게 냉철한 판단이에요. 정확히 메타 인지를 하고 이 시장을 보는 판단입니다. 자꾸 뭐 여기에서 뭐 클래리티 법안이 되면 그때부터 떡상한다. 지금의 하락조차도 다 미국의 의도이다. 뭐 그런 이제 희망회로를 주입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현실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면한 현실이.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암호화폐 직접 투자 포지션은 줄여가시고 투자하시더라도 간접 투자 형태를 권장드리고요. 일단 과세 문제에서 그나마 조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좀 용이하다. 어차피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증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니까 일정 수준 넘게 되면 그냥 5월에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내면 되는 거고. 근데 아마도 암호화폐 직접 투자해서 과세 대상, 그것도 큰 금액의 과세 대상이 되게 되면 모든 증빙을 개인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국세청에서는 최대 맥시멈으로 때립니다. 그게 국세청의 기본 입장이에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때리는 게 아니고 맥시멈을 일단 때려요. 고지서 내고 나서 억울하면 네가 증명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업비트하고 빗썸에서 그걸 뭐 증권사처럼 다 해결해 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개별 과세가 아니고 포괄적 과세이기 때문에 에어드라프트 해가지고 온갖 소득에 대해서 포괄 과세가 매겨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걸 또 다 증명해야 될 건 개인의 몫이고 네.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가 될 거고 불복을 하더라도 그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뭐 어떤 케이스가 쌓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울 거라고요. 네. 그럴 바에는 그냥 네. 비트코인보다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네. 이더리움보다는 BMNR을 네. 아니면 그냥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로빈후드 아니면 서클 네. 그런 주식으로 넘어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요. 네. 어차피 미국 주식에 준해 가지고 네. 과세나 아니면 과세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네. 얼마 그 면제해 주는 거. 네.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비과세 혜택. 네. 비과세 혜택을 어느 정도 한도까지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줄 거냐. 그 부분도 아마 기준이 없으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아마도 미장에 준해서 할 거라고요. 네. 그럼 결국 그런 이제 번거로움까지 다 감안을 하면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좀 정해져 있는 문제고 네.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직접 투자 포지션은 줄여가세요. 네. 줄여가시고 네. 정 투자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간접 투자 형태를 취하시길. 네. 특히 이제 시드가 크신 분은 더더욱 그렇고요. 네. 그럼 이제 과거에 산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느냐? 네. 예전에 그냥 평단 뭐 몇천만 원 수준에 산 비트코인은 그럼 개인 지갑에 넣고 그냥 수익 실현 안 하면 됩니다. 언젠가는 그거 뭐 써야 되지 않느냐? 네. 그 언젠가가 먼 미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때쯤이면 아마도 네. 꽤나 과세 정책이 정비돼 있을 거고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고 정 안 되면 딱 한도치 내에서 네. 딱 한도치 내에서 네. 그냥 직접 결제 형태로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그냥 아마 그때는 좀 비트코인 결제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대중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수익 실현을 안 하면 일단은 세금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세 체제가 정비되는 거 보고 움직여도 늦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냥 가격이 폭락을 한다거나 뭐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번거로움이 분명 존재한다고요. 이런저런 번거로움.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간접 투자 형태로 돌아가시고 그냥 암호화폐에 노출된 자신의 포지션을 그냥 과감히 줄여가시기를 조금 권장드립니다. 네. 좀 국장으로 조금 옮겨가시고 네. 여전히 저는 반도체하고 증권하고 금융주는 뭐 금융주 진짜 잘 가거든요. 네. 저도 지금 가장 큰 효자 종목은 뭐 삼성전자 다 팔았고 좋은 가격에 수익 실현 잘했어요. 네. 현대차는 거의 꼭지에 네. 정리를 했고 그 게시물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죠. 네. 제가 차트 분석한 그대로 56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가 현대차는 고점이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여전히 제가 지금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증권주하고 금융주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이제 저번에 큰 조정 왔을 때 국내 반도체 특히 소부장하고 미국 반도체 네. 쏙쓸 많이들 모으시잖아요. 네.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특정 순간이 되면 그걸 전부 다 이제 경기 방어 성격의 포트폴리오로 다 그냥 바꿀 생각인데 S&P 정도만 놔두고 네. 코스닥 지수 투자하고 있는 그 나스닥 지수 투자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기술주 투자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이제 경기 방어주 형태로 네. 바꿀 생각인데 포트폴리오를 아니면 그냥 그 미국 단기 채권 네. SGOV 맞죠? 네. 그걸로 바꿔놓거나 국내 성장 ETF 중에 머니마켓 ETF가 코덱스에서 운영하는 거 있죠. 네. 그걸로 좀 바꿔놓거나 네. 그냥 암호화폐에 노출된 포지션을 지금 상태에서 더 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네. 과거에 산 비트코인은 뭐 그대로 두시더라도 네. 그것도 어쩌면 좀 전부 다 또 입국시켜가지고 올 초에 그 과세의 이제 기준 올 1월 1일 평가액이나 아니면 평단가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또 한번 또 1월 1일에 대거 입국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번거로움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과세는 될 것 같고 이제 피할 명분도 없는 것 같고 빗서면 사고를 쳐버렸고 이 판때기에서 노는 유저들의 수가 많으면 뭐라도 이제 주장할 거리라도 있는데 그잖아요. 네. 근데 어디에서 뭐 씹스캠 소리나 듣고 여기서 사고치고 저기서 사고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뭔 주장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솔직히 코인에서 인생 망한 사람들만 많고 네. 그러면 저건 빨리 폐기시켜야 될 대상이지. 네. 현실이 그렇잖아요. 네. 이번에 또 이제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고 규제 당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뭐라고 이제 명피할 거리도 없어요. 그만큼 빗썸이 개뻥을 싸질러 버렸습니다. 네. 그게 아니었으면 솔직히 조금만 지방선거 지나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주춤할 때 거기에는 유동성에 단 10%만이라도 업비썸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국내발 알트코인 불장이나 좀 재밌는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규제 당국이 아마 눈을 켜고 이 시장을 감시할 거고, 조금만 좀 이상한 징후가 감지된다 그러면 바로 구두 개입을 할 거거든요. 우리는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그 망할 그 구두 개입. 아시잖아요. 네. 정부 구두 개입으로 사이클이 끝장난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네. 박상기라는. 그리고 2022년 21년이었죠. 5월에도 그때 또 뭐 정부 인사 누군가가 네. 또 그때 또 구두 개입하면서 뭐 직접적인 부처빔의 원인이 되진 않았지만, 요게 이제 부처빔이 터져버리니까 우수수수수 한번 작살난 경험이 있다고요. 네. 근데 만약에 올해 뭐 어피타고 빗썸에서 조금만 그 이른바 네, 과잉 징후가 나왔을 때, 네, 과열 징후. 여기에서 정부 구두 개입, 뭐 솔직히 직접적인 행정 제재를 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부가 구두 개입하는 순간 짜게 식어버리겠죠. 네. 그만큼 빗썸이 좀 큰 똥을 싸 질러버렸어요. 네. 그 정도 사고 안 쳐놓으면 어차피 이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까지 막 터치 들어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빗썸이 또 사고를 쳐버려가지고 네. 뭐 만약에 뭐 특정 거래소에서 네. 이 비정상적인 과열 징후가 나왔을 때 네. 그냥 정부가 입으로 사이드카 그냥 때려버릴 수 있더라고요. 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네.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요. 네. 반등 시 어디에서 조금 물량 정리를 고려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네. 녹록치가 않다. 네. 뭐 트럼프 정권이 아무리 뭐 크립토 친화적인 정권이라고 하지만 네. 크립토가 뭐 가장 뭐 정책 결정이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네. 어포더빌러티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일 거라고요. 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어포더빌러티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물가부터 잡아야 되니까 네. 돈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대신 금리는 낮추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자 갚느라 제대로 쓸 곳에 못 쓰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파산이라는 게 자명하게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장기채 금리 포함해가지고 금리는 내려야 되니까 확실히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자 거기엔 또 맞죠. 네. 금리 인하에는 동의한데 대차 대조표 확대에는 반대일세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이제 트럼프가 입을 터는 게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다우지수잖아요. 다우지수 2배로 올려놓겠다. 네. 제조업을 과거처럼 붕시키겠다는 얘기죠. 네. 다우, S&P, 나스닥 요 순이겠죠. 네. 만약에 이제 결국 이제 핸들러는 연준이 아니라 베센트가 잡겠다라는 얘기고, 베센트가 가장 다루기 쉬운 연준 의장 후보가 네. 지금 새롭게 예정된 후보이고 네. 의사소통도 잘 되고 네. 물어봤을 거라고요. 네. 사실상 이건 베센트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결국 베센트가 핸들러를 잡을 텐데, 베센트 입장에서는 최우선 순위가 결국 뭐 다우, S&P, 나스닥 그쪽이지 않겠습니까? 네. 솔직히 암호화폐까지 그 물줄기가 흘러들 가능성 네. 뭐 쉽지 않겠죠. 네. 만약 QE까지 같이 되게 되면 뭐 덩달아 같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국내 시장이 중요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은 워낙 돈이 많이 지금 풀려 있는 상태고 그 유동성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더라고요. 네. 부동산으로 가자니 정부에서 계속 뭐 보유세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뭐 주식시장에 머물자니 어느 정도 고점 신호도 나오고 뭐 다들 다 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 지금 눈치를 보는데,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뭐 큰 말썽 안 일으키고 빗썸처럼 좀 가격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보여준다 그러면 충분히 업빗썸으로 한번 땡길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진 유동성이 엑시트할 때는 부동산으로 이제 엑시트한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결국에 최후에는 그게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도 좀 규제가 심하고 하니까 가장 규제가 덜하면서 올해가 마지막 과세전 마지막 기회다, 좀 요런 초조함이나 아니면 이런 기대 심리까지 같이 겹쳐 있는 크립토를 한번 쫙 끌어와 봐야지 뭐 그런 게 논리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비싼 개똥을 싸 질러 버려 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조금 네. 정부가 그대로 두겠냐고요 그걸. 네. 솔직히 네. 바로 구두 개입 한방 해버리면 그냥 쪼르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것도 그래서 조금 힘들어졌어요. 네.
제가 좀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쪽 힘들더라도 야 이거 국내 힘만으로 충분하겠는데? 네. 이미 우린 봤잖아요. 네. GK싱크 보셨잖아요. 네. 반나절도 안 돼서 10배 끌어올리는 거 보셨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네.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국내 시장은. 누가 그걸 갖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아예 그냥 희망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희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결국 이거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줘야 돼요. 뭐 일회성이 아니라 이게 한번 한 달 정도 좀 지속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이걸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뭐 베센트나 뭐 그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금보다 비트코인이 좀 한 달 정도만 가격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찌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제일 문제예요. 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이런 인식은 다 있더라고요. 네, 금 갖고 은 갖고 다음은 뭘까라는 이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의 저편에 혹시 비트코인은 아닐까라는 이런 인식은 있다고요. 네. 저는 이제 국내 그 레거시 뭐 그냥 유튜브 판에서 전문가 행세하는 분들 말고 그나마 레거시에서 이제 가장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사이트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예전에 그 코인비 센터장 하셨던 분 계시죠. 네. 그분하고 뭐 학회 쪽에서는 저는 그 홍익현인가요? 홍익희 맞죠? 홍익희 교수님. 네. 저는 이분 되게 인사이트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이분 이제 과거 아카이브, 과거 이제 자료들이나 영상들 찾아보시면서 칼럼들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저는 이분이 가장 이제 그래도 좀 메타인지된 상태에서 네. 친암호화폐 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암호화폐 적이지도 않은 객관화된 시선으로 저는 이 시장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금 갖고 은 갖고 이제 비트코인이다. 네. 이 얘기를 갑자기 하신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태미는 전형적인 저는 그 양반 관상도 저는 안 좋다라고 보는데 그 양반은 전형적인 그냥 바이럴 그냥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모비코인 이거 만든 것만 봐도 네. 그냥 사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홍익희 교수님은 좀 인사이트를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어쨌든 금 올랐고 은 올랐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각을 뭐 이분이 이제 뭐 레거시 언론이나 아니면 레거시 유튜브에서 했던 영상들 보면 기본 뭐 영상 조회수가 몇십만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당히 조회수 잘 뽑히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인식이 저변에는 깔려져 있어요. 금 갖고 은 갖고 금 고점 나온 것 같고 은도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신고점 작성하는 건 좀 무리수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다음은 뭘까라고 할 때 혹시 비트코인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은 한 번씩은 지금 해보고 있다고요. 근데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네. 비트코인이란 자산에 대한 의구심. 거기에서 이제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빗썸에서는 그 사고를 질러 놓으니까 에이 그래 비트코인은 아니겠다. 네. 그냥 금은 계속 모으자. 뭐 요 정도에서 멈춰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국내에서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논리가 아니라 뭐 북미에서, 캐나다에서 아니면 전체적인 이제 자산 시장에서 널리 깔려 있는 일종의 하나의 논리더라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네. 중요한 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한 달 정도만 금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좋은 가격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가 골드 차트에서 나왔던 혹은 실버 차트에서 나왔던 이 바나나 존이라고 할게요. 네. 나올 수 있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네. 이거 하나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V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4년 주기를 깰 수 있을 가능성, 요거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뭐 트럼프가 개지랄 해봐야 안 되고요. 네. 어차피 새로운 연준 의장이 QE 할 가능성은 제로니까 네. 그냥 금리 인하 정도는 해줄 거고 네. 클래리티 법안 네. 그냥 없고요. 네.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었던 게 국내 시장에서 뭐 ETF 같은 것도 나오고 네. 아시잖아요. 네. 뭐 미래셋이 사실상 뭐 코인빗 맞죠? 네. 코빗이죠. 코빗이 코인빗 줄임말 맞나요? 네. 인수는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거고 네. 그래서 미래셋이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네.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고요. 근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사람들의 이제 인식의 저변도 만들어줘야 되고
가격도 움직여야 되고 제도도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빗썸이 똥을 싸 질러 놓다 보니까 이건 그냥 정부 규제에 그냥 뭐 가시권에 들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국내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는 ETF가 저는 어쩌면 야 그래도 암호화폐 과세 전에 당근을 하나 던져주고 과세를 때리더라도 때리자. 안 그러면 저쪽에서 반대가 또 조세 저항이나 반대가 극심할 것 같다. 그러면 자 과세는 때리는데 국내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그래 허용해 주겠다. 아니면 최소 국내에서 미국에서 지금 직접 운영되고 있는 IBIT 혹은 이더리움 ETF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허용하겠다 정도의 당근책은 내고 과세를 때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빗썸이 똥을 싸질러 놓아버리니까 이제 뭐 그럴 가능성도 솔직히 힘이 있으려면 쪽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수결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려면 쪽수가 많아야 된다고요. 근데 충분히 쪽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빗썸이 똥을 싸질러 놓다 보니까 뭐 창피해서 누구한테 코인 해보라고 권장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냥 코인충이니까 뭐 이꼴 저꼴 해킹 사태부터 별의별 이상 광경을 많이 봐서 그냥 우리는 그러려니 하는데 일반인의 시선에서 객관화된 시선에서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 뭐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불었다고요. 이 코인 생태계가 얼마나 씹스캠인지 쉽게 말하면. 아니, 금액도 적당히 해야지 60조가 뭡니까 60조가. 근데 이런 불신 우려를 다 이제 잠재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골드보다 우월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빼고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크립토 투자에 대한 포지션은 좀 줄여가시라. 정 투자하고 싶으시면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형태를 취하시라. 과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시드 크신 분들은 더더욱 이게 상당히 골치 아파질 가능성도 높다. 미국 쪽에서 큰 기대할 거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암호화폐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럼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건 뭐 국내발. 근데 뭐 빗썸 때문에 그것도 조금 그렇고 최후의 이제 마지막 보루는 결국 이 원자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금보다도 상품 시장에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최소 한 달 동안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즉 외부에서 수혈될 유동성은 없지만 최소 경쟁하는 자산군 내에서 경쟁군 자산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유동성을 빼와야 된다. 그리고 그걸 빼옴으로써 위상을 좀 달리할 수 있다. 정말 비트코인 디지털 금인가? 사람의 인식이 지금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미 국채보다는 다시 이렇게 되죠. 미 국채보다는 금, 있잖아요. 달러보다는 금,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미 국채보다는 금, 근데 또 그 금보다는 비트코인, 달러보다는 그래도 오히려 기존의 이제 신용화폐에 대한 해칭으로서의 비트코인. 사람들이 다 그런 인식 정도는 하고 있다고요. 워낙 그 사실을 이렇게 주장해오거나 얘기해오신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주장 사실에 대해서 노출된 환경이기도 하고요. 근데 가격으로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은 달러 해칭 자산이 되는 거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을 반영하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단어가 만들어지고 디지털 골드라는 그 단어가 주는 힘은 어마어마하다고요. 대신 그게 그냥 단순히 단어가 아니고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실제 그런 가격 움직임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골드에 들어간 유동성을 빼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4년 주기를 깰 수 있는 빠르게 정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게 아니고서는 냉정히 보게 되면 저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23%. 28%. 지금 200주 EMA하고 60주 EMA하고 28%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때 추세 전환 전 마지막 보게 되면 23%까지 응축하는 타이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60주 EMA가 더 내려와야 되고 그나마 200주 EMA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고 이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때는 이제 워낙 이평선들이 압축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정도 수준으로 압축된 뒤에 방향성이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거의 7% 8%거든요. 네. 그러면 아시잖아요. 네. 딱 봐도 이제 견적이 나오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얘가 7% 8% 수준으로 압착이 되려면 지금 각도에서는 뭐 떨어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이 각도가 돼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이평선들이 전부 다 여기까지 다 내려와야 되고 네. 지금 이 각도죠. 네. 각도기를 재보면 네. 이런 각도인데 얘는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고 네. 그 내년이거든요. 내년. 만약 이 정도 이제 이평선을 압축시키고 볼벤을 압축시킨다 그러면 내년이에요. 내년. 네, 내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냉정히 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네. 메타인지하고 정말 극티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장을 보면 네, 많이 어렵고요. 그냥 저점 갱신 안 되면 다행이겠구나라고 보는 게 냉정하고 반등 정도 노려봐야겠다. 네. 특정 박스권에서 분명히 이평선들을 압착시킬 거니까 다시 한번 특정 박스권에서 분명히 이평선들을 압축시킬 거니까 지금 우리가 노려야 될 건 이 박스권의 하단 매수 상단 매도지 네.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의 상단 매도 하단 매수지 네. 뭐 전고점 돌파는 좀 원감생심이다 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럼 그 관점에서 조금 현금화 전략 혹은 그냥 약손절 전략 가져가시고 그렇게 확보된 현금을 또 암호화폐에 투자하시기보다는 과감히 좀 다른 자산군으로 옮겨가시라. 네.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네. 대신 잘 들으세요. 골드 대비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최소 한 달 이상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관심 더 기울이시고 추가적인 금액을 이 시장에 직접 투자 혹은 간접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 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자산을 지키시고 네. 계속 복리로 좀 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좀 중단기 저점의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다라는 네, 말씀은 계속 드렸고 지난 영상 말미에서 충분히 네, 얘기를 드린 것 같으니까 네, 추가적인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네, 비단 비트코인 차트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추세 하나만 그어봐도 네, 충분히 여기 자리가 네, 영상 말미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62K 52K 중간값인 55K, 57K였나요? 네. 그 정도에서 매수, 뭐 3분할 매수든 4분할 매수하시면 어쨌든 최저점 잡으신 거다. 4년 만에. 분명 기회 구간인 건 맞아요. 네. 저는 솔직히 지난 11월에 찍었던 8만 달러는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솔직히 네. 뭐 납득 가시나요? 네. 지금 같은 채널 속에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 네. 같은 채널 속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이게 솔직히 납득 가시는 분, 네. 납득 가시는 분, 네. 이게 납득 가세요. 네. 같은 이제 사실상 하락분이 나왔다라는 건데 높이 측면에서 이때는 1년이 걸렸어요. 근데 단 5개월 만에 이렇게 시장이 작살나는 게 이성적으로 납득 가시는 분 계세요. 네. 저는 아직도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거든요. 네. 이게 5개월 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요. 네. 그만큼 이 시장의 웹투와의 만남, 이 시장의 특정 정권과의 결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결과가 결국 좋지 않았구나. 이때는 그냥 반쯤 뭐 웹투 애들이 발을 담갔는데 온갖 악재 쳐맞으면서도 1년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별다른 시장 내부 악재 없이 네. 물론 뭐 바이낸스가 사고를 좀 크게 치긴 했죠. 네. 바이낸스가 이제 사고를 크게 치긴 했는데 그래도 어떠한 모럴 해저드가 크게 일어난 건 아니에요. 물론 바이낸스에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있긴 했지만 네. 이때에 비하면 되게 담백한 수준이었는데 이때 수준만큼의 똑같은 높이의 하락률이 그것도 단 5개월 만에 나오는 게 이게 과연 맞는가?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좀 근원적이면서도 네, 근본적인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자산을 지키셔야 돼요. 네.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꼭 코인 시장이 정답은 아니다. 네. 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뭐 국장에도 좀 분산해두고 네. 그러신 분들한테는 네. 분명히 네. 좀 뭐 기회 구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빨리 여기를 좀 올라서야 되는데 그잖아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네. 뭐 선형 차트로 보더라도 네. 결국 뭐 지난 여기 고점이 그러니까 뭐 딴소리 조금 하자면 결국 여기 고점이
요거 완성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요거 완성하고 나왔던 고점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완성한 고점이 정확히 조금 못 미치지만 대략 딱 여기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13만 달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선형 차트의 커밴들 목표가가 13만 달러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폭락 직전에 어쨌든 이 패턴을 완성해야겠다는 의지였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12만 6천 달러까지 찍고 차트가 이제 꼬라박았는데, 한눈에 보셔도 여기가 깨진다라는 건, 여기 라인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상당히 조금 치명적이다라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7만 5천 달러 레벨이. 네. 그리고 설사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산 넘어 산인 게, 네, 희망회로를 돌릴 수가 없다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설사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제가 말했던 10만 5천 달러 레벨 있잖아요. 여기 레벨 10만 6천, 10만 7천, 뭐 10만 8천 여기 넥라인, 네. 여기 레벨을 이제 또 넘지 못하면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어쨌든 시장은 유동성도 안 들어오고 짜게 식을 수밖에 없고 그냥 남아있는 고인물들 차마 쳐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 하고 있는 사람들만 뭐 남게 되겠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과세 맞아버리면 국내 시장은 그냥 뭐 다 죽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빨리 올라서야 됩니다. 네. 일단은 75K 즉 120주 EMA 파란색 120주 EMA라도 빨리 요 위로 올라서야 돼요. 120주 EMA 위로라도 빨리 올라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차트도 그렇고요. 네. 물론 이제 토탈 차트는 좀 다르긴 하는 상황인데 워낙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네.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더리움도 제가 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더리움도 뭐 마찬가지고, 네. 이더리움도 결국 여기 하단에서, 네, 반등을 했는데 이더리움 차트도 좀 재밌습니다. 네. 조금 깨끗한 차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결국 그냥 이더리움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좀 뭐 각이 나온다라고 보여드렸던 게 이 채널 하단이었잖아요. 네. 직전 영상에서, 네. 여기에서 딱 뭐 살짝 찍고 반등이 나왔고 365주 EMA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냥 이더리움 이렇게 됐어요. 네. 쉽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더리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그냥 1대1로 이렇게 내리면, 네, 하단 터치했습니다. 네. 이때 하단 터치 못한 거 뒤늦게 숙제하고로 내려왔습니다. 뒤늦게 숙제하러 내려왔고, 그때 제가 이거 ABCD 패턴 비트코인도 ABCD로 떠졌는데 로그 기준이요. 로그. 네. 1대1 작성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뭐 근거가 많죠. 네. 네. 근거가 많고, 네. 충분히 뭐 저는 선행 분석으로 어느 정도 분석이 된 영역이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고 당했다라는 거죠. 네. 알고 당했다라는 거고, 설마 그 CME 갭 만들면서 120주 EMA에 CME 갭 만들어 놓은 거와 똑같이 했겠느냐. 네. 여기가 1대1 자리인데 정확히 ABCD 패턴 완성했죠. 네. 그러면서 채널 1대1로 정확히 떨어졌고, 이때 못 찍었던 거 찍었고 365주 EMA 터치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 채널을 그대로 터치했고, 네. 그러면 이제 매수 근거가 한 4개 5개 되잖아요. 이런 자리는 반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럼 얘도 이제 당연히 이더리움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네. 아까 비트하고 똑같죠. 네. ABCD 이제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네. 반등이 하나는 2,600달러고 최대 올라가게 되면 3,300달러인데 똑같죠. 네. 아까도 제가 비트코인 반등 레벨 설명하면서 직전 박스권의 하단하고 상단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도.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직전 박스권의 하단하고 상단 그리고 중간값 이렇게 삼으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비트코인도 제가 똑같은 설명 드렸잖아요. 네. 여기까지 반등 나오면 물량 정리하셔야 돼요. 네. 즉 뭐 한 5에서 10% 정도 손절되는 물량이면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다 파지는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반등하게 되면 정리하는 물량 더 늘리셔야겠죠. 네. 결국 이더리움도 이거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차트죠. 네.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차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삐죽삐죽 남아있던 건 다 리퀴디티 수입이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차트적으로 보든 대내적인 여건이든 뭐든 뭐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반드시 반등 레벨 체크해 주시고, 네. 대신 이런 모든 어떤 좀 부정적인 요소들을 일거에 다 그냥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 한 달 동안은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좋은 가격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는
이 모든 부정적인 전망이 다 그냥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인가에 대한 부분 많이 아쉽고요. 네. 특히 뭐 원자재 시장하고 많은 좀 연관성을 보고 있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만큼 그 정도로 이 시장이 엉터리라고. 네. 여기가 사이클 저점이었고요. 네. 여기가 코로나였고요. 네. 여기가 사이클 저점이었습니다. 지난 8만 달러에서 이 점이 무려 4년 만은 아니고요. 뭐 3년 6개월 만에 또 떴습니다. 네. 그럼 가능성이 두 개겠죠. 네. 이때 코로나 저점 찍고 FTX 빔 찍으면서 한 번 더 저점 갱신이 됐죠. 네.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갱신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가격이 8만 달러고요. 그러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점이 두 개나 찍혔어요. 점이 두 개죠. 네. 여기에서 점이 두 개고 여기 점 하나, 지금 점 두 개. 점 두 개면 2018년 11월에 찍었던 저점 수준만큼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거가 없었던 게 아니고 이 지표 뭐냐라고 물어보면 못 가르쳐주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때를 그대로 두게 되면 이때가 코로나 저점이었고 이때가 뭐 18,000달러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갱신했을 때 FTX 때 15,000달러까지 떨어졌고 그러면 이때가 8만 달러였어요. 그럼 한 번 더 설사 이때처럼 저점 갱신 한다라고 했을 때 75,000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다 해두고 지난 10월에 시즌 종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지난 10월에. 근데 6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가능성은 전 두 개로 보고 있었어요. 이때처럼 8만 달러가 저점이거나 8만 달러가 저점이거나 대신 이 8만 달러 저점을 한 번 더 쌍저점으로 찍을 수는 있겠구나.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설사 이렇게 저점 갱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큰 범위로 저점 갱신을 하진 않겠구나. 그러면 75,000까지 정도는 열어놔야겠고 75,000달러에 120주 EMA가 있으니까 거기가 딱 좋은 가격이 될 수 있겠다.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이 모양 자체는 뭐 여기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죠. 네. 근데 이 두 번째 저점을 찍는 과정에서 6만 달러까지 가는 건 좀 상상하기 힘든 구간이었고요. 네. 뭐 이거 말고도 BTC 골드 차트에서 보이는 근거들, 그 다음에 뭐 그때 말씀드렸던 아시죠?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에서 오는 뭐 근거들, 네. 뭐 아시죠? 네. 뭐 월봉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에서 오는 근거들. 요거 보면 좀 웅장해진다고요. 네. 분명히 웅장해진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이미 수익권에 들어오긴 했어요. 네. 회복도 빠르더라고요. 네. 여기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여기 테스트하는 근거들 365주 EMA 터치했고. 네. 그 다음에 뭐 코인베이스 차트에서 오는 근거들. 네. 3바닥 찍었죠. 네. 여기 코인베이스 차트 보게 되면 네. 여기서 3바닥 찍었잖아요. 네. 뭐 3바닥 오게 되면 펜트까지 팔아서 풀매수하라는 격언도 있는데 뭐 여기까지 뭐 이런 근거들 합치면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뭐 두 가지 부분이에요. 네. 매수 레벨을 75,000에서 85,000으로 잡은 거 하나. 두 번째는 복귀 타이밍을 딱 일주일만 뒤로 잡았으면 딱 10일 정도만 뒤로 잡았으면 어쩌면 62,000 이 발바닥 각질 자리에서 인생 매수 한번 또 들어갔을 건데 22년 11월처럼 네. 그 후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한 아쉬움 또는 뭐 그 과정에서 결국 제가 근거하고 있었던 기준에서 냈던 75K에서 85K의 이 매수 레벨이 깨졌다는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쉽죠. 네. 결과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뭐 재산상의 피해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네. 저는 이때 매도 사인을 딱 한 번 냈거든요. 뭐 제 유튜브 그대로 팔로우업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런 라인들에서 계속 매수 사인 냈고요. 네. 이때 뭐 영상으로 다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200주 EMA 비빌 때 뭐 매수 사인 계속 냈었죠. 200주 EMA를 꽤 오랜 시간 비볐으니까. 네. 딱 하나 아쉬운 게 이때 20주 EMA를 딱 10달러, 100달러 차이로 놓쳤고 그 다음에 60주 EMA에서 계속 매수 사인 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바나나 존이 작년 하반기에 나온다면 이거 20주 EMA는 지켜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20주 EMA 매수 사인 내고 네. 아시겠지만 3년 동안 매도 사인을 단 한 번도 안 냈어요. 네. 다시 한번 비트 이더에 대해서는 뭐 알트는 중간에 팔라고 올해 알트는 없다고 이번 사이클 알트장 없다라는 얘기 많이 드렸죠. 네. 근데 저는 비트코인 매도 사인, 이더리움 매도 사인 딱 한 번도 안 냈고요. 매도 사인을 이 구간에서 여기에서 딱 한 번 냅니다. 네. 시즌 종료됐네요. 네. 여기에서 공식적인 매도 사인 딱 한 번 냈어요. 네.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발라먹은 사람이라고요. 네.
이번에도 자신 있었습니다, 솔직히. 네. 이때보다 더 자신 있었어요. 근거가 꽤나 많았거든요. 네. 근거가 꽤나 많았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의 하락이 뭐 일어났으니까 받아들이지만 솔직히 이성적으로 납득은 안 됩니다. 네. 아까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선형 차트로는 이때 하락분이 그대로 아까 뭐 선형 차트 아까 보셔서 아시잖아요. 평행 채널 긋게 되면 이때 하락분이 그대로 이제 이건 로그 차트니까 규모가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선형 차트로는 하락분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것도 5개월 만에 별다른 시장 내부 악재 없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시장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고 결국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식들, 우려들 이걸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매수의 근거들이나 과거 사이클 저점에서 통했던 방법론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려나 불신,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 최소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나은 가격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이것 빼고는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 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는 없겠구나라는 결론에도 또 같이 도달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더 적은 시간과 에너지 투자로 더 적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더 높은 리턴을 얻어낼 수 있는 영역이 꽤나 있으니까 한때는 암호화폐 아니면 우리들 같은 시드 적고 뭐 흑수 적고 암호화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가장 적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었던 분야였는데 즉 세력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워낙 아사리판이고 초기 시장이니까 충분히 개인도 세력 상대로 해볼 수 있는 시장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제가 뭐 2019년, 20년 도미넌스 분석하면서 토탈 차트 분석하면서 원치인 분석하면서 나름의 사이클 방법론이나 이론들 만들어내면서 적용하면서 실제 돈을 벌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면서 얻었던 결과물이라면 이제는 주식시장보다도 더 압도적인 정보 격차가 즉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시장 소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안전장치는 없고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기대를 세상을 바꿀 거라고 기대를 걸고 있었던 웹3가 결국 웹2의 노예가 되면서 결국 웹3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인터넷이 결국 오프라인 세상을 먹었듯이 웹3가 웹2를 먹지 않을까 했는데 반대로 웹2가 웹3를 먹어서 기존의 웹3를 웹2화된 시장으로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미들이 아니라 정말 극소수 일부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구나. 그런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길 바라는 것도 웃기고 누군가한테 이 시장에서 계속 투자를 권하는 것도 이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솔직히 그거 하나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골드 대비 과연 언제 더 나은 가격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며 그 타이밍에 있어서 과연 금과 은처럼 압도적인 성장세를 뽑아낼 수 있을 건가. 그 한 기회에 그 한 번 파동으로 들어올릴 때 작년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금은의 상승률만큼의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과연 낼 수 있을 건가. 저는 딱 그거 하나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좀 의미부여하기 힘들고요. 정말 추천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혹시 직전 제 영상을 통해서 손실을 입으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그분들은 제가 그 반등 구간으로 말씀드렸던 기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기존 이 박스권을 형성했던 부분의 하단 그리고 상단 그리고 비트 이더리움 둘 다 이 정형적인 ABCD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ABC 패턴의 반등 레벨은 38.2%와 61.8% 중간에 CME 갭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교과서적인 패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일봉 21선, 주봉 21선, 월봉 21선 만약에 특정 레벨과 이평선이 겹친다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는 반드시 본절이든 약 손실이든 약 익절이든 물량을 덜어내시고 그 덜어낸 물량은 다시 암호화폐 섹터에 재투자하시기보다는 좀 다른 쪽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보다 한 달 정도 좀 지속적인 가격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러면 그때 좀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복귀 타이밍이
일주일만 늦게 올 걸. 네. 분명히 다 각도 잘 쟀고 네. 어느 정도 선행 분석, 실시간 분석까지 싹 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네. 대놓고 세력이 야, 이 패 찐일까 가짜일까 한번 맞춰봐 라는 홀짝 게임에 완전히 당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한 건 당한 건데 과연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시장이 남아있는가에 대해서도, 남아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솔직히 이제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 연휴 곧 시작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혹시나 제 관점 때문에 큰 손실을 보신 분들한테는 크든 작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그만큼 복귀하기 전까지도 많은 분석과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쯤이면 됐다라는 싶은 타이밍에 복귀를 했었던 거고요. 복귀하고 대략 10여 일을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 이 납득이 되지 않는 시장 계속 머물러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편안한 연휴 되시고요. 또 친구들 모이면 혹시 비트코인 하니? 라고 물어보기 십상인데 적당히 잘 둘러대시고요. 감사합니다.